그럼 2025 제4회 에너지 전략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대한경제신문 손민기 기자입니다. 첫 순서로 유일동 대한경제사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경제신문 사장 유일동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김동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이번 포럼 공동 주최에 힘을 써주신 노영호 대한전기협회 상금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해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전력 산업의 변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AI 기술 혁명과 함께 전 세계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 경쟁력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력 공급 시스템의 핵심인 국내 전력망 건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적기에 준공되는 전력망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345kV 북당진 신탕정 송전선로의 경우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 무려 21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늘어지는 사업은 비단 시간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200조 원이 넘는 한전의 부채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오는 26일부터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에서 국가기관 전력망으로 지정한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과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게 됩니다. 관계부처 공무원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실무위원회 가동이나 조기 협의 장려금 등의 장치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법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넘어야 할 난관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포럼에서는 전력 계통의 안정화 대책과 함께 고속도로 등 SOC와 연계한 건설 방안과 민간 부문의 참여 방안 등 전력망 확충 해법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전력망 건설 패러다임이 변해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큰 보탬이 되어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경제신문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의 건강과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대한전기협회의 노영호 부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전기협회 상금부회장 노영호입니다. 먼저 오늘 제4회 에너지 전략 포럼을 또 공동 주최하게 돼서 대단히 또 영광입니다. 또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유일동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국회도 엄청 바쁘실 텐데 우리 김동화 의원님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자주 뵙는 또 교수님들, 처장님들 계신데요. 우리 장길수 또 우리 교수님 비롯해서 오늘 이렇게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 건설 분야는 또 대한민국 발전을
또 이끌어온 그런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아울러 또 에너지 산업도 어떤 종속의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 커져서 이제는 독립적이고 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국가 또 전략 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또 책에 있지만 우리 또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말로. 근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기는 항상 제 곁에 있는 언제나 필요하면 늘 옆에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 특히 우리 AI 시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든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산업 단지를 지을 때 요즘 가장 걱정이 전기가 모자란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모자란다는 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기 발전하는 발전량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주는 어떤 전력 개통망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한전이나 우리 전력 관련 또 우리 산업부나 한전에서 열심히 노력은 해왔지만 그동안의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미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에너지라는 부분의 그 이슈에 또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부딪힐 줄은 사실 크게 예상을 못했던 또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또 포럼에서 오늘 보니까 민간 시설 자원 활용 부분도 있고 또 사회 간접 자본을 또 그런 접목이나 활용 분야도 있고 오늘 상당히 폭넓은 그런 주제들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이런 주제들이 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건설 사회 간접 자본이든 또 전기 분야든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쌓아온 또 노하우나 또 기술 경쟁력 등의 시너지 효과를 잘 낸다 그러면 에너지 고속도로와 향후 AI 시대에도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함께 또 주관을 해주신 우리 대한경제신문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대한전기협회도 이제 곧 법정단체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간에는 여러 가지 기준 관리에만 또 내적인 일에 많이 또 신경을 썼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 우리 에너지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그 분야가 또 정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또 가을을 맞아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에너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김동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사회 보시는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전문 사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는데요. 환노위로 가야 되나 지금 걱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도 아마 걱정과 우려 그리고 약간의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심정이고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김성환 장관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송전망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 고속도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좀 슬기롭게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정부가 이렇게 부처를 개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 거기에 따라서 또 재생에너지의 그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머물면서 과거의 기준으로만 재단한다면 이 변화하는 시점에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새로운 비전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목소리 내주시고 그런 목소리를 잘 우리 정치권에서도 귀 담아서 산자 위에서 소통이 될지 아니면 환노 위에서 소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포럼의 본격적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강부의 전력거래소 개통운영처장님께서 전력개통 현황 및 안정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개통운영처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송전망 확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송전망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잘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력망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그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발전 설비가 한 15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전의 PPA 발전기 등을 포함한 신재생 전원이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기의 발전 설비 비중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신재생 중에서도 태양광이 그 전체 80%를 육박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이러한 태양광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건 이제 송변전 설비 현황이 되겠는데요. 위쪽에 수도권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한 45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전 설비는 이제 대부분이 복합으로 전체 발전 설비 한 20% 내지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전력을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석탄이나 원전을 통해서 765 송전 선로를 통해서 지금 수도권으로 융통을 받고 있습니다. 총 한 7개 송전 루트가 있는데요. 이 7개 송전 루트에 송전 혼잡이 걸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도권의 고원가 복합 발전기를 가동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의 집중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밑에 원전 플러스 태양광이라고 나와 있는 호남 지역에서 발전력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 이슈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호남에서 충청으로 넘어가는 송전 솔로에 또 안정도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호남에서 영남 쪽으로 가는 일부 송전 솔로에서도 안정도 이슈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에 추가적인 어떤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가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전체 태양광을 운전을 못하고 일부 커테일해서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36.9기가와트 정도로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비중으로 그렇고요. 발전 비중, 실제 발전량 비중은 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9.9%입니다. 9.9%인 상태고 전체 연간 평균 발전 비용이 9.9%인데 봄철에 수요가 낮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까지 발전 비중이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4월 달에 스페인에서 전국 개통이 정전이 났을 때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 65%까지 운전된 상황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봄철 낮에는 특히 휴일에는 45%까지 상승하고 있고 올 추석 때는 역대급 연휴로 인해 가지고 전력 수요 하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계통으로 연계되는 AC 송전슬로나 DC 송전슬로로 연계되는 특성을 보였음에도 블랙아웃으로 이어졌는데요. 우리나라는 독립계통의 특성 그리고 태양광으로 집중 보급되는 재생에너지 특성 그리고 호남 지역에 집중 보급되는 이러한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전원 믹스라든지 송전망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페이스 2단계에 발생하는 이슈가 아니라 3, 4단계인 수급 유연성과 안정성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은 흐린 날의 일일 수요 곡선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맑은 날의 일일 수요 곡선입니다. 이 빨간색이 태양광 발전이고요. 맑은 날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량이 높다 보니까 석탄이나 LNG 가스 발전기기 출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더 커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최근 태양광 발전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석탄과 LNG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석탄 같은 경우도 하루에 DSS라고 기동전기를 시행하고 LNG 발전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차례 기동전기를 시행하다 보니까 설비의 고장이나 이런 확률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송정망에서 수도권에 7개 루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7개 루트에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고원가 LNG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급 과잉 이슈가 발생하면 사실은 그런 LNG 발전기도 출력을 내리거나 정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연계선로의 부족으로 인한 혼잡 문제로 인해서 못하다 보니까 하향 유연성이 저하되는 교통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석탄 LNG 원전과 같은 전통 전원도 최소 출력을 하향한다든지 증간발 특성을 개선한다든지 이러한 유연 운전을 강화하는 어떤 제도적 측면이나 설비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고요. 향후에 태양광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페이스 5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ESS나 양수 같은 저장 장치를 엄청나게 확대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개시별 요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개시별 요금제가 최근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의 어떤 수요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수요 창출 이전 등이 개시별 요금제를 통해서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불안정 이슈인데요. 전통적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은 전통적으로 계속 이제 안정도 이슈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남 지역에서 1번 선로로 가는 충청권으로 가는 선로가 지금 현재 3, 4, 5 두 개 루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루트 중에 한 루트가 고장이 나면 이쪽에 전압이 붕괴되면서 광역정전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쪽 1번 선로로 올라가는 조류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한빛 원전이나 호남 지역에 있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출력 제어하는 운영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 원전이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한빛 원전이나 인근에 있는 LNG 또 석탄 발전기가 호남 지역에 부하를 공급했었는데요. 태양광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호남 지역이 발전 단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과도 안정도로 가는 부분이 발전단 인출뿐만 아니라 그 배후 계통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원전이나 태양광을 간발해야 되는 출력 제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LVRT라고 해가지고 저전압 시에 재생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탈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기발전기는 순간 저전압이 발생해도 연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기 설비 보호를 위해서 순간 저전압에서 트립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60% 정도가 그러한 현상을 유발시키는 설비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가 탈락이 되면 공급이 갑자기 탈락됐기 때문에 주파수가 하락하는 이런 문제, 이로 인한 광역정전 이슈가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계통에서 고장 수용 한계량이라고 4기가와트 이상의 발전력이 탈락이 되면 저주파수 부하 차단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4기가와트 이내로 발전력 탈락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현재 호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장의 경우에는 4기가와트를 초과하는 고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동 이슈인데요. 지난번 스페인 블랙아웃 발생했을 때 초기 단초를 제공한 게 진동 문제였습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 65%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한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작년 4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최대 한 45%까지 발전 비중이 올라간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전압 및 주파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진동을 했고요. 당시 이제 동기 발전기들이 많이 정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건성 지표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SCRIF라는 지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전남 지역, 전북 지역, 충남 지역을 보시면 파란색이 그 당시에 진동이 발생했을 때고요. 빨간색은 이번 추석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 미만은 매우 취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한 2 정도 이하로 가면 굉장히 취약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진동이 발생한 지역은 안자 지역이었습니다. 안자 지역에 태양광이 진동을 유발시켰고 다행히 저희가 이제 지역의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전남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통 강건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스페인 대정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요. 물론 과거에도 순간 과도 과전압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KS 규격상으로는 현재 거의 태양광이 과도 시에 110% 전격 전압의 110%가 넘게 되면 트립을 시킵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저 그림은 저희가 호남 지역에 고장을 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 상황인데요. 빨간 점선으로 쭉 돼 있는 게 110% 전압이고요. 110% 전압 이상으로 운전되는 구간이 0.7초나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기들이 과전압으로 인해서 트립이 된다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스페인 정전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저것도 인버터 성능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안정화 대책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전력 성수기인 여름, 겨울 위주로 운영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최근에 전력 비수기인 봄, 가을철에 태양광과 원전과 같은 전력 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이런 발전 설비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유연성과 안전성이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봄철부터 사계절 수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한전 거래소 관련 직원들은 거의 365일 수급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봄 가을철에는 이제 제가 공급 과잉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증대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 예방 정비를 가급적 봄 가을에 시행하게 하고요. 석탄 발전 단지 최소화 등의 어떤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제 원전의 안전을 따지고 또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을 고려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출력 제어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체계는 계속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 측 파트에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 발전량 증가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량 예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전 PPA라든지 시장에 등록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알지만 자가용 태양광 설비용량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지금 6기가에 육박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BTM 용량 추정 기법을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요 반복 계산을 통해서 설비용량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해상도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 결과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이러한 과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설비용량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일사예측입니다. 일사예측은 구름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속도에 매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기상청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이 일사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일사예측 관련해서 저희는 클라우딩 무빙 벡터라고 해가지고 구름 이동 벡터를 AI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기도 분석을 통해서 일사량과 발전량을 예측하는 지금 현재 연구 수행 중이고요. 내년 4월 정도 되면은 제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요한 건 이건 이제 향후 6시간까지 되는데요. 이 6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통합관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는 EMS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발전기 출력 제어라든지 송배전 설비의 안정성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재생에너지는 빠져 있습니다. 비중한 급전 발전기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시장 내에 또 시장 밖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취득하고 이를 발전기에게 반영하고 EMS에서 실시간으로 안정성까지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제어까지 시행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진동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진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진동 감시 시스템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저희가 진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 있는 그 리액티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진동 감시 시스템인데요.
일단 가장 싼 게 이제 진동을 감시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들이게 되면 실시간 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개통의 강건성까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도입해서 내년 초까지는 시범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9년까지 지금 애기평 과제로 WMU라고 하는 실시간 전력망 안정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은 좀 더 저희가 실시간에 진동이라든지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재생에너지 성능 검증 체계 강화입니다. 지금 일반 동기 발전기는 사업 허가부터 상업 운전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기술 검토를 할 때 모델 데이터의 정합성도 따지고요. 들어왔을 때 개통 영향도 잘 평가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실제 운영을 했을 때는 그 발전기가 제출한 어떤 스펙에 따라서 성능을 잘 보이느냐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는 이런 과정들이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똑같이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비중한 발전기다 보니까 조금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으로 되려면 반드시 돼야 되겠고요. 이러한 성능 검증을 하는 기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성능 검증을 하는 기구가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개통의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서 강건성도 떨어지고 관성도 저하될 거며 전압 제어 성능도 많이 미흡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스태콤이나 또 중기적으로는 동기 조장기들이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무효전력 예비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스페인에서 무효전력 관리가 잘 못된 것을 저는 하나의 광역정전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효전력 자원들은 발전기도 될 수 있고 조상설비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역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비력이 얼마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잘 살폈다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서해안 HVDC입니다. 사실 동해안 HVDC가 좀 늦긴 했지만 저희들은 내년까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봄 가을철에 하향 예비력 부족으로 인한 유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 7개 루트의 송전 제약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발전기를 못 끈다고 했는데요. 동해안의 HVDC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튈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서해안의 HVDC가 좀 더 빨리 들어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수급 유연성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거는 이제 중단기적으로 보면 뭐 다들 보셨겠지만 재생에너지가 원전까지 파고드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대책으로 이제 수급 측면에서 유연성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이제 주력 전원이기 때문에 중앙급전 자원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를 저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수요도 요금제 변경 등을 통해 가지고 수요 평탄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장 장치를 대규모로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동기 발전기 위주의 어떤 개통과 달리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격히 그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송전망의 혼잡 문제라든지 안정성 이슈는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송전망 확충이 적기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력거래소 대응 현황인데요. 이제 시장 그다음에 수급 계획 측면, 그다음에 시스템 개편 측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제일 오른쪽에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개통 운영 기술 혁신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통 해석, 보호, 실시간 운영 이러한 과정들이 다 전통 전원 위주의 노하우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진동이라든지 안정도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기술력도 많이 배양될 필요가 있고요. 인력 양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보시면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조직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그래서 향후 저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환화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도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력거래소의 조직이나 예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이성학 한국전력 송변전 건설단 건설혁신 실장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주제는 전력망 확충과 SOC 공동개발 추진 방안입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전력 건설혁신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발제를 요청받으면서 SOC 공동건설과 관련해서 조금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는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력망이 수용성이 워낙 이제 낮은 그런 문제점들을 다 인식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해법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또 전력망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좀 높이고자 하는 내용도 앞에 잠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환경 변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첨단 산업,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첨단 산업이 이제 점점 활성화되고 이것이 다 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숙제는 이제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발전원들을 이제 점차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렇게 한번 내다본다고 하면 2038년까지의 계획인데 2038년이 되면 이제 수요는 약 한 129.3 기가와트 최대 동시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 저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망에 맞는 이제 발전원을 갖추기 위한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토탈 268.1 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저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들의 사용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런 재생 에너지들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발전을 해주지를 못하죠. 해가 있으면 발전을 하고 바람이 불면 발전을 하고 그런 이제 간헐성 때문에 정말 저희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전기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좀 과잉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대 용량은 129.3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은 268을 갖춰야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운 거죠. 재생에너지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은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의 공급 과잉은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부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미 이제 268이라는 그런 한 이제 발전기들은 투자가 될 테니까요. 투자가 된 발전기들이 생산하는 전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수요와 공급을 지금은 저희가 수요를 사실은 마음대로 조절을 하지는 못하죠. 수요는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 왔습니다. 기존의 발전기들의 출력을 수요가 많을 때는 출력을 올리고 수요가 적을 때는 출력을 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재생에너지가 대부분의 이제 주력 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기상 상황에 따라서 공급이 막 달라지니까 그때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결국 수요를 이제 조절을 해서 공급에 맞출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런 늘어나는 수요와 공급을 전부 다 이제 연결하기 위한 전력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많이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지산지소와 같이 공급이 있는 곳에 수요가 가도록 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도 가장 높은 방식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이제 좀 입지에 따른 한계가 존재를 하죠.
우리가 수요를 마음대로 뭐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생산하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무 데서나 뭐 전기를 효율적으로 잘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지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조절을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을 때 수요 좀 더 많이 전기 사용하고 발전량이 적을 때 좀 적게 사용하는 이런 수요의 시간적인 이동, 지금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DR이라고 하는 뭐 수요 반응이죠. 뭐 더 고도화돼서는 뭐 패스트 DR, 그리고 이제 수요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땐 수요를 늘릴 수 있는 플러스 DR까지 이런 이제 수요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간섭에 따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의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이 맞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과제까지 가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과제인 전력망 확충이 이제 네 번째 에너지 저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공급에 맞춰서 수요를 조절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를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수요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수요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수요가 에너지 저장 장치죠. 필요로 할 때 저장을 하면서 수요를 만드는 거고 발전량이 적을 때는 방전을 해가지고 수요를 줄여주는 역할. 다만 이게 문제는 이제 효율이 좀 낮고 비용이 많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전력망 확충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전력망 확충을 하고 전력망 확충으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에너지 저장 믹스, 그 저장이 뭐 양수라든가 배터리 ESS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수소에 저장하는 방식, 뭐 열에 저장하는 방식 이런 이제 섹터 커플링도 더욱 활성화가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도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런 네 가지 모든 과제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력망은 아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수용성을 얻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 확충을 이제 뭐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3월 달에 전력망 특별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고 이달 26일서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특별법 또한 이런 이제 전력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기대 수준도 많이 높아졌죠. 보상이라든가 지원도 과거에 따른 그런 이제 보상이나 지원으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좀 얻기 어려운 그런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보상과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요. 저희가 이제 뭐 송전솔로가 가장 건설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송전솔로 이제 선 하에 기존에는 이제 선이 철탑이 쓰는 땅만 보상을 하고 선이 지나가는 땅 밑은 물론 이제 약간 토지가의 한 30% 정도 보상을 하고 선이 지나갔는데 선 밑에 땅들도 소유주들이 원하면 희망하면 한전이 전부 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소유주들한테 주고요. 또 빠르게 협의를 해주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 보상의 방식도 일시금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나고 반응이 좋은 연금식 보상, 토지의 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두 반영을 한 연금식 보상을 통해 가지고 하여간 토지주와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굉장히 이제 많이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담았다. 그러면서도 이제 국가가 좀 더 책임성을 좀 강화를 해서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런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에 더 나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고 불가피한 경우 국가가 뭐든 좀 책임을 지고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서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전력망이 빨리 건설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런 SOC 공동 건설에 관한 것인데요.
특별법에도 물론 이제 SOC 공동 건설에 관한 그런 이제 검토에 대한 근거가 좀 담겨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제 뭐 사회 기반 시설이기는 하지만 도로나 철도는 지역에서 선호하고 주민들이 다 오기를, 우리 지역에 오기를 희망을 하는 시설들이죠. 그런데 이제 전력망은 반대로 기피를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선호하는 시설하고 기피하는 시설을 약간 좀 패키지화해서 조금은 선호하는 시설에 대한 과도한 그런 이제 수요 같은 것도 조금 형평성을 좀 맞추고 기피하는 시설은 조금 더 수용성을 높이고 이런 해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이런 공동 건설을 교외 지역하고 또 시가 지역하고 좀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교외 지역은 사실은 이제 그 송전탑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국가 기관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는 이제 뭐 철탑이 아마 딱 연상이 되실 텐데 사실 서울에도 국가 기관망은 있지만 철탑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땅속에 이제 묻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땅속에 묻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제 땅속에 묻어서는 장거리를 가기 어려운 이런 기술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 기관망이라고 하면 송전탑 방식이 불가피한데 이런 교외 지역에서 송전탑 방식으로 가더라도 조금 도로와 같이 연계를 해서 뭐 여기 가운데 사진처럼 이거는 뭐 온두라스 사례라고 하는데요. 도로 사이의 완충 지역에 이렇게 이제 뭐 송전탑을 세워서 도로 인프라하고 송전탑 인프라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조금은 이제 송전탑에 대한 그 지역의 수용성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개성공단에 공급하기 위한 과거에 그때 이제 개성공단을 그쪽에 이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전력망 인프라까지 이렇게 같이 구축했던 사례도 있고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로를 통해서 도로 인접 토지를 통해 가지고 송전탑을 건설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송전탑으로 건설할 때랑 땅속으로 묻을 때랑 비용이 무려 이제 뭐 킬로미터당 기관망에 해당하는 3, 4호 같은 경우 약 2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 200억 원의 그 국가적인 그런 재원을 땅에다 묻는데 하는 것보다는 도로 인프라를 늘리면서 조금 더 수용성 있는 철탑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효용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시가 지역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송전탑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데 땅에 묻는 방식도 공사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투자비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도로를 굴착을 해서 도로를 파가지고 묻는 방식은 뭐 킬로미터당 1호사 낮은 경우에는 뭐 100억 원 아니면 뭐 조금 더 큰 구조물을 묻는 경우에도 뭐 179억 원 이렇게 뭐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도로를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런 도로 굴착 허가 같은 거 잘 안 내주죠. 그러면은 결국은 방법이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 저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를 굴착을 해서 하는 좀 저렴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방향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투자비를 뭐 한전 입장에서는 투자비지만 결국은 한전의 투자비는 국민들이 모두가 다 전기요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의 투자비 절감은 결국 국민들한테 다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고 특히나 또 뭐 도로 쪽에 오히려 그 편익의 일부는 도로 쪽에 투자를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남 함안 지역의 1호사 KV 뭐 군북 가야 송전선로의 사례인데 이거는 좀 럭키하게 한전이 송전선로를 땅에다 묻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하고 국도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구간이 이렇게 좀 일치를 해서 같이 만약에 이런 국도 공사가 없었다면 한전이 아까 고비용의 터널을 뚫었어야 됐을 텐데 국도를 신설하고 국도를 확장하는 계획과 일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로 인해서 그 투자비 절감액이 약 한 900억 원 정도의 투자비가 절감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는 편익이 생기는 건데 이 도로 공사 전체 투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공사비는 얼마였냐? 680억 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로 공사가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터널을 뚫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로를 내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게 국가적으로 훨씬 더 편익이 크다는 겁니다. 도로도 남고 전력망도 건설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사업 시기하고 노선이 일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업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노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냥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오히려 좀 만들어가자, 이런 게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는 좀 취지가 될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례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 윗부분에 있는 곳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산단 지역이고, 요 산단 지역에는 전력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 아랫부분에 빨간 선, 파란 선 가는 부분이 이제 그 전력망 계획이기는 한데, 요게 도로랑도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입니다. 요게 45번 국도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전력망도 여기서부터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거랑 전력망이랑 같이 노선과 일치하다 보니까 이 빨간색 부분은 지금 이제 전력망과 도로를 공동 건설하기로 해서 공동 건설이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다만 문제가 이 도로 확장 계획은 여기서 끝나요. 이 밑에는 당장은 도로 확장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파란색 부분은 한전이 터널을 뚫는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전이 또 터널을 뚫으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 비용으로 차라리 이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을 좀 연장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죠. 다만 도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력망이 같이 오는 거가 달갑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업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용지를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물론 전력망은 수용성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20년씩 걸리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표준 기간으로는 도로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전력은 당장에 필요하고 당장 급하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결국 그래서 해법은 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전력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도로는 어떻게 좀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국가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의 효율성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 사례는 일부 조금 한계를 약간 극복했다라고 하는 사례라고 볼까요? 정확하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건 이제 김포에 있었던 이제 공동건설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이고요. 이 밑에 그림에서 보라색 구간하고 약간 푸른색, 하늘색 구간이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계획이 있는 구간이고요. 빨간색 선이 이제 전력망이 이제 땅속으로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포시에서 요 전력망하고 같이 가야 되는 구간은 요 푸른색 구간이었는데, 김포시에서는 이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예산이 딱 여기서 끝났어요. 보라색 선에서. 거기까지는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신설을 하는데 이 뒤에 확장하는 구간은 계획은 있으나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이게 언제 확장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확장을 차라리 한전이 하겠다. 한전 전력망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 부분은 김포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예산이 확보된 이 2.6km 구간의 도로를 신설을 하고, 한전은 김포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1.4km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력망 투자비는 239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그 절감된 금액 중에 한 142억 원 정도가 도로 확장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력망 투자비는 약 한 80억 원 정도가 더 절감이 됐죠. 이것이 이제 결국 공동 건설의 효과이고 우리가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발제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부분보다도 끝으로 이제 향후 계획에서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전력 소비 전자파 문제. 이 부분은
비단 뭐 전력 설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뭐 데이터 센터에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도로랑 전력망이랑 같이 가자고 하니까 도로 쪽에서도 발생을 해요. 도로 쪽에서도 전력망은 전자파 나와서 싫어합니다. 사람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는 상당히 굉장히 큰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력 설비 전자파의 이슈가 생기는 발단은 1979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이제 전력 설비 주변에서 뭐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높다, 뭐 이런 역학 연구, 상관관계가 역학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50년이 오면서도 아직까지는 인과관계는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정 중에 이제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자계를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요인으로 분류를 한 게 2002년입니다. 근데 이 2B 그룹이라고 하는 전력 설비 자계가 포함되어 있는 이 그룹은 발암성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못한다, 이런 수준입니다. 사실은 발암성이 있는 거 술, 담배 연기, 그다음에 가공육, 햄, 소세지, 이거는 명백한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섭취하고 자녀들한테도 다 먹이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식을 하고 있는 그런 고기들은 얘는 사람한테서는 발암성의 증거가 없지만 동물한테서는 발암성의 증거가 있는, 얘도 이제 거의 발암 물질이야 라는 2A 등급의 이런 것들이 있고, 전력 설비 자계는 정말 김치나 뭐 이런 거랑 유사한 발암성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선정적으로 발암 물질로 WHO 산하 암연구소가 전력 설비 자계를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뭐 잘못된 정보죠. 그리고 그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WHO가 1996년서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전 세계 54개국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의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1979년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소아백혈병 2.2배가 높더라. 그간에 50년 동안 전 세계가 노력했던 이런 과학적인 노력들은 다 무시하고 1979년도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전력설비 수용성을 낮게 하는 상당히 좀 큰 그런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WHO의 장기간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인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국제 비전리 복사 보호 위원회에서도 그 이전에는 불확실성, 이게 진짜 발암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크니까 안전율이라고 하는 세이프티 팩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체 노출 기준을 100 마이크로 테슬라, 요거는 이제 50Hz고 우리나라처럼 60Hz 쓰는 나라는 그게 83.3 마이크로 테슬라인데,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가 WHO의 그런 이제 연구가 장기간 54개국의 공동 연구가 있고, 그런 사실관계 보고서가 발표된 2007년 이후에 3년 만에 2010년에 그 가이드라인을 완화시켰습니다. 절반으로.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세이프티 팩터를 절반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적으로 인체보호 가이드라인은 200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 200 마이크로 테슬라는 단기, 장기 노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합니다. 장기 노출로 인해서 이 수치를 낮출 만한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쪽의 입장인 것이고요. 국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곳의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은 전력 서비스를 발표하는 것은 요 0에서 5 사이 요 밑이거든요. 이런 인체보호 가이드라인의 국제 기준이라든가 국내 기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1979년도 이야기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늘어나야 되는 첨단 산업 시대에 전력망 확충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국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전력 설비 바로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네, 뭐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학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조홍종 단국대 교수님께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SPC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단국대 경제학과 조홍종입니다. 오늘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SPC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그래프는 장길수 교수님 만드신 거고요. 굉장히 잘 만드신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전기는 수요 공급이 일치해야 됩니다. 초 단위로. 발전하면 바로 써야 되고요. 수요가 있으면 발전해 줘야 됩니다. 초 단위로 저거를 못 맞추고 저 저울추가 자꾸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정전이 난다. 과소 공급도 과다 공급도 모두 정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전력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주력 전원화 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거다. 지금 정부도 이제 발표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그래프로 저렇게 추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태양광이 떴다 안 떴다,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할 텐데 그러면 전기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렇게 추가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유지가 안 되면 그냥 정전입니다. 정전.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도 정전이란다 하시죠. 그러면 송전망만 있다면 바로 꽂아주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보내주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게 안 되면 정전의 위험을 계속 안고 살아야 되고 이번 추석 때 불안한 마음으로 전력거래소는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전기를 이야기한다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를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강부일 처장님께서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현재 재생에너지원은 34.7GW가 들어와 있고 태양광 중심으로 대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양이 떴다가 낮에 떴다가 밤에 진다는 사실은 뭐 신이 아닌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낮에도 안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전력 공급이 갑자기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순간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다른 짓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발전기가 태양광이나 풍력에 전압 안정도와 주파수 안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다바리 역할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적 이슈들로 인해서 지방에 발전기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근데 수요는 전체 50%는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송전망이 없죠, 근데. 그러면 정전이 나는 겁니다. 지역 수요가 이정되든지 아니면 송전망을 깔아서 서울에 가져다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전이 지금까지 535% 1990년 이후로 발전 설비가 증가되는 기간 동안 한전은 송전 설비를 1.5배밖에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지역적 수용성의 문제도 있겠고 한전의 인센티브 문제도 있겠고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송전망 건설을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전압 문제, 주파수 문제 그리고 차단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앞에서도 주파수가 변동하는 투입되는 상황들을 보여주셨는데 스페인 정전은 5초 만에 전국 광역 정전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이 편중 현상, 주로 이제 발전 설비가 특히 재생에너지는 땅값이 싼 지역으로 많이 넘어갔고 태양광과 풍력이 좋은 지역에는 당연히 남쪽이거나 먼 바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설비가 먼 바다나 남쪽에 있고 수요지는 전부 산업단지는 울산, 여수, 대산, 서울 이런 지역에 다 존재해 있습니다. 결국 송전망이 없으면 헤르츠를 아까 그 주파수 그 축을 못 맞춰서 정전이 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전력거래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5월 4일 날 저희가 필요했던 넷 수요는 35기가입니다. 한 52기가 정도가 전체 수요인데 태양광 27이 들어왔고 나머지 35만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기가 크게 보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원전이 한 30이 있고 석탄이 한 30이 있고 천연가스가 한 30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5를 빼고 55는 날려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머스트런도 있고 뭐 다 빼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전력의 주파수를 맞추고 전압 안정도를 맞추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뭘 했었어야 되냐?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재생에너지 자체 제어가 있어야 되고 수요조를 했어야 되고 저장 장치를 달았어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4번이라고 크게 송전망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가장 큰 이슈였다는 거죠. 송전망을 확충하지 못하면 저 나머지 세 개는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송전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절대 못 갑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남 변전소만 해도 지금 소송을 불사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해안 송전선로가 들어오는 과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앞에서 우리 한전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역적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SOC를 이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SPC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혼자서 송전망을 건설하던 시절은
어려워지는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야 돼요. 지금 안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만 지나가게 돼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있지만 송전망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들어눕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전라남도 지역도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서 송전망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설치는 되는데 그 사업자는 송전을 못하고 돈은 못 벌고 파산하게 됩니다. 해상풍력을 짓는다고 하는데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송전망이 나중에 없다. 어떡할 것입니까? 그분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풀어야 되는 거죠. 한전이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일꾼들에게 임금을 높여줄 수 없습니다. 송전망을 건설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가서 막걸리 먹고 밤새고 싸우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지지를 얻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월급이 안 오르는데 다른 부서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못한다는 거죠. 다. 물론 한전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결국 민간의 투자를 공식으로 받아서 같이 투자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하는 것이지. SPC가 뭐 우리가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SPV라고 부르기도 하죠. 스페셜 퍼포스 비이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특수 목적 회사를 차려가지고 단일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과정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모기업으로부터 재무적인 구조를 분리하고 파산으로부터 절연하고 이제 여기 이제 수출 기업하고 연관되는데 무소구라는 것, 그러니까 수출 채권 신용장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해 주는 것입니다. 독립적 법인을 보유하고 제한적 사업활동 범위와 투명한 지배구조 하에서 전력망을 설치할 수 있는 특수 목적 회사가 필요하다.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려면 결국 송전선로, 변전소, 해적 케이블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수십조 원 단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11차 송변전 계획의 건설 송전단의 비용이 72조입니다. 만약에 배전단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100조가 넘어갈 겁니다. 한전의 부채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지금 한전이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이상 요금을 올리는 건 굉장히 요원할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재원 조달의 문제와 요금의 리스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리스크, 운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를 해결해야 되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생각해야 될 거는 신속한 집행이 결국 비용을 낮춘다는 겁니다. 지지하게 끌수록 우리가 발전 설비는 다 죽어갈 것이고 그 좋은 귀한 전기는 공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게 비용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한 사업 집행이 결국 지역의 수용성 해결과 사업의 어떤 식으로든 아까 SOC도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SPC에 대한 특징들이 있는데 결국 전력망 국가 인프라가 최우선 지원 사업이 돼야 되고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약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지자체랑도 합의를 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IRE, EU에서는 리파워 EU,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 모든 나라들이 송전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의 특성은 석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석유의 시절이 갔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블룸버그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석유 팔아먹던 애들이 1등석 좌석을 탔어요. 비행기에서. 근데 지금은 전력회사 사람들이 1등석 비행기를 탑니다. 왜? 그만큼 전력의 시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기에 대한 특성에서 비축이 어렵고 송전이 어렵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석유는 바다를 넘을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전선은 태평양과 히말라야를 넘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근데 섬이에요. 독립계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연결을 하지 못하면 있는 전기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송전망은 국가가 관리하는 망 사업입니다. 이거 독점 사업이에요. 자연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는 국가여야 되고 공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regulated asset base로 총괄원가 기반의 어떤 보상 체계, 너무 많은 과다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상태의 발전 설비를 그러니까 송전망을 빨리 건설하는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일일 전력 변동률은 15%, 계절적으로 30%, 경기 침체 영향은 마이너스 5% 정도. 다른 민자 사업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걷어가는 데도 쉽다. 그리고 정부의 투자 직접 방식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점도 많겠지만 단점이 있어요. 재정 집행의 부담. 앞으로 지금 송전망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하고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재정을 아마 투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을 투여하면 결국 세금 부담인 거죠. 미래 세대에게 세금을 계속 전가하게 돼요. 그걸 빨리 건설해서 빨리 쓰는 것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효율성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혁신 동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집중될 수도 있지만 결국 SPC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혁신을 촉진하고 또는 이제 여기도 약점은 있겠죠. 수익에 대한 역학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민간이 들어오게 되고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력망 모델은 결국 LIB 모델, Regulated Asset Base 모델이 있겠고 그게 전력망의 어떤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력망 SPC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냐면 이 FERC 오더, 그러니까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축돼 있고 송전망에 대한 투자 비용과 경쟁 관계를 꼭 구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000이 있었고 그다음에 1920 있고 1977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력망 건설을 경쟁적으로 붙여서 빨리 건설되게 한다. 그리고 비용 코스트 얼로케이션 부담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 부분을 확정하지 못하면 송전망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FERC 오더를 통해서 비용 배분과 트랜스미션에 대한 운영과 그리고 그에 대한 컴피티션, 경쟁에 대한 내용을 확고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남미 같은 경우에도 민자를 통하여 송전망을 건설한 일들이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영국의 OFTO 민간 사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남미 쪽에 있는 단일선로 투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영국의 OFTO 제도는 해상풍력 송전 자산을 발전사가 건설, 커미셔닝 후에 오프잼이라고 하는 규제기구에게 경쟁 입찰로 OFTO가 자산 소유권 운영 라이센스를 취득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SPV가 돼 SPC입니다. OFTO가 그리고 오프잼이 이거에 대한 비용 평가를 하고 그 비용 평가를 기반으로 가이던스를 주면서 전체 건설비 단가를 통제하고 이윤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설치가 되고 그 신속 설치를 통하여 이윤을 가져가게 되는 사업자가 생기고 그에 대한 편익은 국민들이 송전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운영권은 전체 SO에게 주면 됩니다. 성과로 보면 NAO, National Audit Office,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보면 9개 라이센스에 대해서 20년간 NPV로 3.5억 파운드를 절감했고 초기에는 4개 사업 부채 비용이 무위험 대비 2.1에서 2.2포인트,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이 10에서 12%, 금융비용이 한 79% 정도 들어갔고 레버리지는 한 100% 이하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모델과 페루 모델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것들은 다 이제 부트 모델입니다. 빌드하고 오운하고 오퍼레이트하고 트랜스포까지를 사업 방식을 운영 주체에게 넘겨주는 방법인데 30년 사업 기간이고 평균 절감률이 약 30% 이상 사업비를 절감하게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페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독일하고 영국이 이제 보통 SPC는 사업 주체가 양국이 다른 경우에 많이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특수 목적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 간의 이해를 맞추는 과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의 이 최초의 HVDC 해저 전력망 프로젝트가 이 뉴 커넥트라는 건데요. 이게 개설됐었는데 총 사업비가 2.8억 유로 정도 됩니다. SP 구조로 보면 뉴 커넥트가 영국 구간 그리고 독일 구간은 도이칠란드 GmbH가 짓게 되고요. 투자 주체는 프랑스, 독일, 일본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여 동시에 SPC를 구축하고 그 투자금을 집어넣은 다음에 회수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구조는 너무너무 외국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런 민자 투자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민영화의 논리로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지 전 세계는 이런 투자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캡 앤 플로우 제도로 가지고 있어서 상하한을 막아놓고 이윤 규제를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총괄원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이한 수익 규제 모델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기관도 자본 조달을 하고 있고요. 테넷이라고 해서 독일과 네덜란드 TSO 연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본 모델 자체부터 덴마크, 일본, CIP가 동시에 참여해서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도 지분 투자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드를 추가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해서 풍력 해상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풍력이 들어오고 태양광도 이미 많이 들어왔지만 풍력이 들어왔을 때 그 해적 케이블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HVC 건설을 통하여 할 때도 SPC가 주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례로 있는데요. 당진 EPS 기부 체납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는 접속 설비는 발전사가 부담하고 소유권은 한전한테 인계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때 빨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전과 GPS가 공동 부담을 하고 이거를 한전에게 기부 체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도 이미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접속 설비라든가 전체 공용망 설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민간의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 다른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호주 이제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나라들별로
어떤 송전망 특성을 갖고 있냐, 뭐 해적 케이블이냐, 지중 선로냐, 가공 선로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수익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의 모델에 따라서 뭐 부트 모델도 있고 캡앤 트레이드, 캡앤 플로어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 방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연계나 뭐 원전의 연계냐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도 다를 수 있고 나라별로 다르지만 결국 장점은 무엇이냐, 공통된 장점은 다양한 자금원을 출연하여 빨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레버리지 효과 자체도 적게 투자하면서 많은 수익을 걷어갈 수 있다.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여 최적화해가지고 결국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여러 금융기관이 들어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금리 변동이라던가 뭐 환해지라던가 등등의 자금 구조가 좋아지고 PPP 같은 게 민관 협력 같은 과정에서도 정부의 출자는 한 3에서 51%지만 민간 출자가 한 50%에서 70%까지도 해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도 가능합니다. 기술적 제휴도 가능하고 금융 제휴도 가능하고 지역사회 간의 제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파트너, 앞으로 이런 설비 물량을 가져오는 우리가 뭐 기자재를 설치하는 어떤 사업체들과도 같이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조달 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지겠고 초기에는 자기 자본 100%였다면 점점점 자기 자본을 놔두고 에퀴티를 줄이면서 데트를 늘려서도 리파이낸스 같은 구조를 잘 만들기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 유형도 여러 가지고 조달 자금의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HVDC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컨세션 모델하고 부트 모델, 파이낸셜 오너십, 머천트 모델 4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잠재 수익률을 가져가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 되는 거인데요. 저희 같은 보면 이 장기 컨센션 모델이 로우 리스크에다가 로우 수익률 형태로 구축될 수 있다. 어차피 망은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자연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망을 운영하는 국가에게 그 많은 비용을 다 부담하게 할 수 없어서 민자 투자를 받더라도 공식적인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대한 자본 투자를 일으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형태로 유럽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도 장기 컨세션 모델이 가장 많고요. 이 파이낸셜 오너십까지 넘겨주는 모델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런 모델을 통해서 SPC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신속한 전력망 구축이 설립 동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면서 자금 비용을 낮추고 송전망이 빨리 건설됨으로 인하여 버려지는 전기 없이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가 산업체에 더 낮은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리백이 됐던 무슨 산단이 됐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에 있어서 전력요금 인상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라는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 활용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에도 규제와 감시는 꼭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기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그를 활용함에 있어서 투명성까지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은 결국 정부가 민원 해결에 시급히 나서서 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자금 구조, 사업 구조를 만들고 그에 대한 비용 편익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됩니다.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상풍력 업체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 업체도 있을 수 있겠고 한전과 다른 우리나라 민간 기업과의 합작 사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되고 이러한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캡앤플로어 제도 같은 컨세션 모델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적 전략으로 보면 결국 아까도 말했던 SOC와 연결되는 국가 전력망 사업 그래야 비용이 줄어들고 중복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강릉 KTX를 깔 때 우리가 송전망을 같이 깔았더라면 동해안 송전망의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송전 사업자 육성 방안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국산화 유인, 시간 고려한 비용 최적화,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투자도 유인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전망이 핵심입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전압 안정도, 위상각 안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미봉책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송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도 언제든지 어떤 발전소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순간 우리나라 전력 사업은 첨단 산업화 할 수 없고 AI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앞서 발제를 맡아주신 발표자분들과 함께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교통혁신과장님,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 홍정우 COP 전력교통 전략담당 상무님을 패널로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좌장으로는 장길수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장 교수님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이시자 공과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전력 분야에서 흔하지 않은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시고 올해 제10대 시그레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관련 분야 권위자이십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장기수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장길수입니다.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열의를 충분히 제가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앞서 있었던 세 분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우선 전력거래소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력계통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 힘든 것을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인력과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발표에서 충분히 느껴질 만큼 또 좋은 발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전력망 부족에 제일 화살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관이 한전일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오늘 또 발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런 전력망 부족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지금 우리가 보통 엎친 데 덮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AI와 관련된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우리 이미 그 부분은 반영은 돼 있겠지만 반도체 클러스터나 그와 관련된 대규모 산업 부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또 전력망 부족 문제는 더 심화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해왔던 방법이 아닌 조금은 민간이 참여하고 또는 또 자본뿐만 아니라 건설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새로운 방법을 또 우리 조홍준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고 또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발표 내용과 함께 오늘 패널로 모신 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전력 관련한 정책을 지금 아우르고 계시는 혁신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아까 SOC의 공용 개발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또 우리 박사님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력 전원, 여기서 이제 주력 전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거의 대부분 건설이 되는 새로운 전원은 신재생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원과 관련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자원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큰 규모의 이제 풍력 자원들이 이제 더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풍력 사업자 입장에서 또 말씀해 주실 또 상무님이 또 같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 분의 발제는 들었으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께서 발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우선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제가 아까 발제와 관련된 질문이나 또 토론자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을 먼저 드린 후에 또 시간 여유가 된다면 오늘 지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우리 청중들께서 가지고 계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최성준 과장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장 최성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력망 전체에 대한 운영과 계획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전 또 전력거래소와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역시 전력망의 이제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전력망을 건설하는 부분이죠. 지난 이제 2022년 이후부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전력망들을 계획에 녹여놓고 또 올해 발표했던 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이나 장기 송변전 계획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전력망들을 향후 15년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2010년대 초반 이후로 실질적인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의 건설이 사실상 정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과 함께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력, 노하우,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어떤 수용성 부분도 같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게 사실은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전 중심의 그 공용망의 건설 구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많은 사회적인 논의들이 이제 다시 또 불이 붙어오면 어느 방향으로 또 이것들이 튀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개하기 위해서 뭐 HVDC, 뭐 서해안 HVDC 같이 바다를 해상을 통한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지만 SOC의 공동 건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서 또 민간의 어떤 투자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쪽에서도 관련 법의 발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력망 건설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전이 공공의 영역에서 진행해왔던 부분들을 민간이 조금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은 충분한 어떤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공공성의 확보라든지 또 이것들은 항상 또 전력과 관련된 모든 제도의 변화들은 그 민영화 이슈,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이슈와 항상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해가면서 민간의 역량들이 적정한 이윤 구조 속에서 그것이 그리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고 전체적인 국가의 총비용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설계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력망의 건설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1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올해부터 당장 올해부터 내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수요는 그것들의 보통 5배, 6배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원활하게 건설이 되어야 또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믹스의 변화라든지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국토연구원 최재성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그 의견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국토연구원 스마트 인프라 연구센터에서 재직하고 있는 최재성입니다. 아마 근데 저는 전력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SOC와 그 전력의 이제 공동 건설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그 발자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에도 여러 사례는 있습니다. 아까 고속도로든 철도든 가공선로 방식으로 기존의 이제 고속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건설할 사례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처한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일부 좀 기존 고속도로와 기존 고속철도 그다음에 신규 선형 SOC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이제 그 도로나 공항 기술사, 철도 기술사 등과 이제 의견을 계속 수렴한 결과 일부 이제 기존 선형 SOC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에 실제 그 가공선로가 됐던 비용이 많이 든 지중선로 방식의 어떤 전력망을 만들던 하는 방식이 안전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교통 소통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방식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전력 부분에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어떤 장기 계획이 있듯이 이 SOC 분야에도 그 고속도로 건설 계획, 철도망 구축 계획, 뭐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라는 큰 장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장기 계획 안에는 보통 5년이나 10년 단위의 이제 그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건설 계획 안에 실제 이제 신규 노선에 대한 정보가 아주 간략하게 물론 시종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게 뭐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선을 그리는 그런 일은 아닌데 전체적인 국가의 우리나라 그 한반도의 그 이제 선을 이제 긋는 그 계획을 수립을 보통 5년이나 10년 주기로 하고요. 그 계획 안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고속철도를 타시던 고속도로를 경험하시던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의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이제 웬만한 남북 측이라든 웬만한 축들의 그 선형 SOC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어떤 사례고요. 다만 약간의 기회는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고속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선이 하나로 이제 그 고속철도가 가다가 너무 이제 통행이라든가 이 수요가 많으니 그걸 복선화하고 다시 그걸 이복선화하는 사업, 여러 가지 형태의 신규 고속철도 구축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고속도로도 그와 비슷하게 여전히 남북 측의 일부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도 SPC와 같은 민자 사업이 좀 도입 활발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일부 이제 그 전력망 그 자체만으로 가는 그 SPC 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저희에게 이제 많이 연락이 오는 이제 민자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고속도로는 재정 고속도로가 있고 민간 사업자가 지금 민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요금은 훨씬 높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고속도로를 타실 때 그걸 좀 체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냥 나는 처음부터 목적지까지만 내비게이션 찍고 이동하니까요. 근데 실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중에 일부 노선들은 민자 사업자가 민자 고속도로를 짓고 요금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민자 고속도로를 계획하는 사업자들은 이제 분자 분모가 있습니다. B 편익과 C 코스트, 이제 그 비용인데, 민자 사업자의 아주 주요한 미션은 베너핏, 그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민자 사업자가 고민하고 있는 게 전력망을 이 민자 고속도로 안에 이제 가져와서 그거의 어떤 사업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점용료라든가 일부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약간 고민하는 단계고요. 민자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좀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제 제가 여러 어떤 다른 어떤 이제 기술사, 이제 전문가분들, 전력 분야도 전력 기술사분들이 있듯이 이 SOC 분야에도 기술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논의를 해보면 실제 현재 그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아까 군북가해라든가 그건 국도 사례고,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100km, 120km에 고속 주행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가 하나씩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 기준이라든가 전력망이라는 게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설계 기준, 고속철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준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그 설계 지침 변경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가장 급하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추진하시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까 그런 설계 기준에 대한 어떤 변경 부분, 그리고 일부 이제 처음 도입되려고 하다 보니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제 국민께서는 지나다니다가 바로 옆에 가공솔로 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혹시 저것이 나에게 전자파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염려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함께 해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풍력 발전 개발사를 대표해서 그 COP의 홍정우 상무님 먼저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COP에서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그리드 연계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주제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이런 대화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대형 풍력 개발을 하면서 항상 이런 민간 논의가 활발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차피 이런 개통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해상풍력 단지들이 대규모로 들어가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해상풍력을 개발하면서 현재는 이제 공동 접속 설비라는 형태로 이렇게 접속을 하다 보니까 한전의 변전소를 찾아가는데 대규모 송전솔로를 건설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52km 정도 되는 3, 4호 송전솔로를 건설을 해서 이제 한전에 연계를 해야 되고, 여러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전력을 모아서 3기가 정도 규모가 되는
연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저희가 해상풍력 사업자인지 송전 사업자인지 모를 정도로 송전선로 건설이 더 중요한, 특히 이제 저희도 똑같이 52km 3, 4호 송전선로를 건설하다 보면 한전과 비슷한 민원에 부딪히게 되고, 특히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를 최근에 이제 통과해서 육상부를 통과했는데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전자파 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암 발생률이 실제로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뭐 내지는 반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막한 상태로 저희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규모 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개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리드 코드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고 향후에 나타나는 그리드 코드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저희 그 공동 접속 설비에는 각 개발사별로 스태콤이 이렇게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 스태콤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 단지가 IBR입니다. 그러니까 인버터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외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설비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그리드의 어떤 뭐 기여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선제적으로 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접속 설비를 이렇게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설비를 공동으로 소유해야 되는 문제, 인허가를 공동으로 받아야 되는 문제, 뭐 공동으로 한다는 게 사람이 많아지면 모든 것들이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SPC를 통한 어떤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투자를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해남 지역에서는 풍력 사업자, 태양광 사업자, 그 사업자들의 송전선로 수요도 많습니다. 접속 설비로 인한 송전선로에 대한 건설 수요도 많고요. 또 해남 지역에서는 한전이 백본으로 해서 신해남 변전소도 건설해야 되죠. 신한은 컨버터 스테이션도 건설을 해야 되죠. 해남 지역이 얼마 안 있으면 아주 대규모 송전선로 공사로 아주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저희가 짓고 있는 접속 설비도 같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과 아니면 그 지자체 간 전반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강연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분께서 각 기관에서의 그 업무와 관련된 그 좋은 의견을 주셨고, 우선 제가 그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께 그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력거래소 우리 강부일 처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현재 전력망에서 이미 문제가 많고 그것에 대한 이제 대응도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제 AI와 관련된 전력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그 데이터 센터 중에 특히 이제 트레이닝용 같은 경우는 뭐 전력 수요가 뭐 수백 메가와트 뭐 단위가 이제 되는데, 뭐 그러한 것이 이제 특정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도 수요의 그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 거래소의 전력 개통 운영이 어려운데, 이제 그런 대규모 부하가 그것도 또 아주 또 고밀도로 또 집적된 그러한 부하가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전력 개통의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발생해서 추후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가 발생될 것을 미리 그 생각을 해서
조금은 그 지역 수요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좀 다른 대책 같은 것들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력계통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요. 교수님이 질문하신 거는 아마 전력계통 계획 단계부터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플래닝을 해서 운영 단계 실시간 운영까지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저희들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지 간에 예를 들면 발전기도 들어오고 부하도 늘어나고 송전망도 계속 확충이 될 겁니다. 사실 저도 한 30년 가까이 전력계통 운영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그런 미스매치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기 제약도 거는 거고 부하 차단 SPS도 만들 거고 그다음에 발전기를 차단시키는 동기 탈출을 막기 위한 이런 다양한 조치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에 들어와서 꼭 악영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이나 이런 또 영남 지역이나 이런 발전력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일부 154 송전망이나 이런 데 취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쪽에 들어오지 마. 너희 수요는 이쪽으로 들어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계획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잘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필요하면은 규제도 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운영 단계에 왔을 때는 결국은 발전기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부하는 또 마음대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송전 루트를 정기적인 송전 루트를 바꾼다든지 다양한 고장 파악 방지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든지 최근에 저희가 이제 DR 제도 조금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통적으로 DR 그러면 통으로 해가지고 전체 총량만 이렇게 제어하는 개념이었는데요. 지역적인 어떤 송전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한 DR을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설사 이제 AI 센터들이 군데군데 이상한 데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저희들은 또 대응을 해야 되고요. 뭐 그럴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당연히 지금 뭐 전력거래소에서 그에 따른 뭐 운영을 잘 대응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들지만 이제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대규모 부하가 다른 공장하고의 특성과는 달리 내가 이제 트레이닝 시작할 때 갑자기 그 큰 전류로 이제 큰 전력을 수요를 했다가 또 갑자기 줄어들고 이런 식의 이제 일반 부하하고 다른 아주 그 큰 전력이면서 또 변동도 또 일반 부하하고 패턴이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혹시 또 운영상에 더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것도 좀 제철 부하는 상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막 통상적으로 제철 부하 같은 경우 초 단위에도 뭐 1기가 이상 이렇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1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 부하는 사실은 전체 개통 규모에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제가 발표했던 내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재생에너지들이 그런 어떤 주파수 제어라든지 전압 제어 뭐 이런 관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력 전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미래 환경 AI 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들이 기존의 동기 발전기들이 한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 100메가, 200메가의 어떤 데이터 센터의 부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게 되면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우리 전력거래소 EMS에 대용량 어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EMS에 연계를 해가지고 조건부 출력 제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전의 실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SOC 활용해가지고 공룡 개발해서 뭐 사례도 보여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뭐 우리 신안 쪽에 고려했던 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기가와트 단위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에도 이제 뭐 수십 메가와트 어떤 경우는 이제 수백 메가와트의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러한 수요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투자 계획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전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에 따른 뭐 충분한 송전 안에서의 계획이나 뭐
자금 부활화 하더라도 배전단에서의 계획도 이제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대규모 부활을 정말 이제 그 계획이 없지만 긴급히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주 이제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뭐 과장님도 아마 어려우실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SOC 공룡 개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바닥까지 활용해서 하는 전력개통 계획,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그 수단에다가 뭐 26일부터 발효가 되는 특별법이 있다면 그러한 식의 긴급 전력 공급해야 되는 대규모 부하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기간을 맞춰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러한 그 요청을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같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정부에서 수립하는 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그렇고 그런 이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뭐 예비율은 있지만, 사실은 뭐 그런 이제 수요에 따른 이제 긴박한 수요가 수요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발전단에서 이제 송전망에 대한 긴급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두 가지가 사실은 뭐 전력망 입장에서는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 쪽의 전력망 수요든 아니면은 전원 쪽의 전력망 수요든,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좀 제도적으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력망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력망 특별법에 있는 그런 이제 철학과 거기에 있는 수단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아마 뭐 과거에 뭐 20년씩 걸려서 저희가 송전망을 구축했던 그런 이제 사례를 반복하지는 않을 수 있는 기반은 닦아져 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기반 하에서 어떻게 이제 또 추가가 돼야 되는 어떤 이제 그 관계 기관이든 관계자든 이런 노력들이 또 더해져야 되겠죠. 그 가운데에 이제 뭐 SOC 공동 개발에 관해서도 국가적인 전체적인 뭐 비용을 좀 부분적인 최적화가 아니라 모든 SOC가 전체 좀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는 제가 뭐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전력 설비 전자파에 대한 문제들도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한전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좀 한전이 신뢰를 못 얻은 것도 있지만 어떤 이제 좀 이런 사업자가 아니라 조금 더 중립적인 그런 활동들, 중립적으로 정말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론 국제적으로 그런 장기간의 연구가 있었고 거기에 한국도 당연히 이제 펀딩을 해서 공동 연구에 참여를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국제 연구였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또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과장님 좀 추가로 예, 사실 이런 자리에 이제 오면은 이제 스스로 약간 생각을 좀 합니다. 얼마나 발언의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발언의 수위는 굉장히 진지한 발언의 수위를 요구를 하고, 또 사실 큰 정보를 내드리지 않아요. 원래 그게 맞는데 AI 쪽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뭐 저희 과에서 그 담당을 사실 하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인 상황이 또 이 사업자분들 뭐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할 때 이제 데이터 센터 예측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것이 맞다라는 과정은 아무도 못하죠. 예측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그럼 과연 현실은 어떻게 됐냐? 지금 이제 저희가 10메가 이상의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10메가 이상의 사용자들은 다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30년까지 10기가의 수요가 들어와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뭐 맨날 기가 뭐 해상풍력 3기가 2기가 하니까 1기가 굉장히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10기가라는 용량이 얼마냐면 서울의 순간 최대 부하가 10기가입니다. 한 12쯤 갈 때도 있고 15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데 보통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요의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짓겠다고 왔습니다. 그럼 과연 얘들이 지어질 것이냐? 그건 또 모르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 누구도 AI가 산업에서 많이 사용될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용될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또 계량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1기가 아마존에서 1기가 쓰겠다, 뭐 2기가 쓰겠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 지어졌던 이제 계획되는 데이터 센터는 100메가입니다. 100메가는 전력 공급 관점에서 보면은 별로 큰 수요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변전소와 또 설비들의 여유 버퍼 속에서 항상 발생하는 수요들이에요. 한 2기가 좀 들어와야 이제 뭐 좀 관심을 가지는데 2기가쯤 되는 수요를 오늘 발표하고 2년 있다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말이 좀 거칠게 속된 말로 치면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걸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걸 맞춰주는 사람은 그러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우린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춰줄 수 없습니다. 그런 수요들은 당연히 이렇게 신청된 부분들과 또 거기에 맞춘 계획들에 맞춰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조정이 될 것이고 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 갑작스러운 수요에 이렇게 걱정하실 것까지는 사실 없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 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기가 수요 다 어디서 발생하냐? 한 8기가쯤 수도권에서 발생합니다. 왜? 수도권이 장사하기 좋으니까요. 데이터 센터 세우면은 고객들도 다 여기 있고 장사하기 좋으니까. 근데 정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수도권에서의 가수요는 억제하는 겁니다. 왜냐? 수도권에 지금도 전력 설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려요. 하남에서 그 난리치고 있는 변전소, 변환소도 기껏해야 맥스로 규모가 1기가도 안 됩니다. 근데 18기가로 수도권에 어떻게 짓습니까? 하남 8개를 저희가 수도권에 어디서 찾아서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그건 진짜로. 아무리 수용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반대 시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수요는 억제할 겁니다.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고요. 전력계통 영향평가의 평가 항목들도 그거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방에서 100메가, 200메가, 300메가 넣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사업자들을 찾을 수가 없대요. 이해합니다.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지방 가서는 이쪽으로 뭐 렉타임도 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서울에 리전 두고 그럼 부산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써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서울에서 리전 하나밖에 없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 못 썼죠. 근데 부산에 있는 기업들 멀쩡하게 서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전으로 잘 쓰고 있는데 그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을 좀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이제 이게 산업적으로 AI든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대로 단지화시키는 방법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푸냐면은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전에게 전력 공급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전력은 원하는 사람들이 확보한 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급 의무를 정부와 한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I나 혹은 데이터 센터들에 대해서 혹은 그 유사한 어떤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입지와 어떤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에 주어지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공급 의무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별법이든 혹은 전기사업법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 AI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입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 이 인프라를 담당하는 쪽과 또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쪽 사람들이 다 양보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주장해서는요 결국은 한정된 공공자원을 다 소진할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한 계획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뭐 그만큼 고민이 많으셨고 많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뭐 전력계통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여러 문제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더 그 문제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곳, 그곳을 고집하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전체 시스템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안에 그 서해안에 이제 HVDC를 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존의 다른 송전 사업에 비해서 초기 투자비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사업이고, 또 풍력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가장 접속을 또 그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수단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선제적으로 그러한 서해안 HVDC를 하면 그 풍력의 공동 접속 설비를 오히려 더 활용을 해서 서해안 HVDC를 만들면 좋겠다는 뭐 제안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식의 여러 이제 민간 그 풍력 사업자, 그다음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또 지금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까 발표에서 우리 조홍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새로운 형태의 투자 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 교수님 생각에 지금 저 서해안 HVDC 사업에 말씀해 주신 여러 투자 모델 중에서 어떤 투자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시고, 또 그러한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사전적으로 또는 또 뭐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건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 문제를 말하기 앞서서 앞에서 나왔던 우리 과장님이 하셨던 고민, 제가 정기본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망을 일단 봐야 된다. 송전망이 있어야 발전 설비가 들어오는 거다. 송전망도 없는데 발전 설비만 덜렁 지어놓으면 그 발전사는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발전 설비 그냥 놀아야 돼요. 두 번째,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그림을 그려놨는데 과연 전기요금은 이 그림대로 가면 얼마가 될 거냐. 아무런 예측이 없어요. 뭐 예측하는 것 자체도 어렵겠지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앞에서도 말씀하신 수요 예측, 우리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15년 뒤에 전력 수요 예측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냥 가정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도 선 하나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될 거니까 모든 발전 설비 이렇게 지어. 근데 무탄소로 대량으로 늘려. 그랬을 때 과연 개통의 운영이 가능한가? 망 설비는 그때까지 가능한가? 일단 망은 한전이 다 지어봐. 다 연결해봐라 한번.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발전 설비를 배치를 하고 산업단지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사이드만 가지고 계속 계획 경제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송전 설비를 다 지어야 된다.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송전 설비는 가장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만큼만 지어야 돼요. 그러면 배터리하고 어떻게 코옵티마이즈 가능한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발전 설비가 들어오는 과정은 망 우선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서울에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려고 하죠. 다 수도권에 다 있으려고 하지 누가 내려가려고 합니까? 그럼 내려가게 하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야 송전망이 줄어드는지를 먼저 답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통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올 추석부터 내년 봄까지 이제 과부하 걸려가지고 아마 거래소는 엄청나게 힘들 것이고, 향후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망이 먼저입니다. 망을 먼저 건설해놓고 발전 설비가 들어오는 과정을 유치시켜야 돼요. 근데 한전이 혼자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전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으면 다 했을 거예요. 물론 노력을 안 했느냐? 했느냐? 따져볼 만한 이유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성과급이 없는데 가서 욕먹고 밤마다 사람들한테 가서 사인 받기 위해서 돌아다녀 봐야 월급이 안 오르는데, 그래서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 정말 그게 가능해서 민간이 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만들어 온다고 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방안까지도 만들어 와서 국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고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걸 민영화라는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 오면 사실 민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민영화라고 막 뭐라고 할 거거든요. 민영화가 됐을 때의 효율은 시간을 당겨서 국민에게 전선망에 대한 편익을 줄 수 있느냐로 결정될 거라고 보고, 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업자, 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인센티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캡앤플로우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 이윤이 이 정도의 상한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는 이윤 규제와 동시에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만큼 금융기관은 또 거기서 돈을 벌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풍력사업자 입장에서는 빨리 진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생 모델을 동시에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망 운영권은 당연히 한전에게 가는 겁니다. 망 운영권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 운영권을 넘겨주고 그에 대한 이익을 적절한 이윤 규제를 통하여 가져갈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 평가를 할 수 있는 제3자가 검증할 수만 있으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 누가 얼마를 받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냐,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시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민간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지자체랑 동시에 그 부분을 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지금 궁금해서 더 질문 드릴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된 시간을 조금 더 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저도 질문을 못하지만 지금 청중으로 계신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 텐데, 가능하시면 이제 끝나고 우리 토론자나 발제자 가실 때 붙들고 좀 필요한 것 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질문하실 기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진행을 맡은 좌장으로서 사과드리고, 안타깝지만 이것으로 오늘의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답은 없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나 말씀 주신 사항들이 지금 관련된 기관에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토론에 참여해주신 7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5 제4회 에너지 전략 포럼이 미래 전력망 적기 건설의 작은 주춧돌로 작용하고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길 기대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